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샌드뱅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그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요,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2024년에도 2025년에도 이런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이 이제 2023년에 2022년 대비해서도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22년과 23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크립토 윈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전체 전 세계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소와 이 장외 거래소 OTC를 포함한 이제 결국 추산할 수밖에 없죠. 그 거래량 전체적으로 31조 달러가 넘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그게 2022년보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검색해본 바로는 한 20% 이상 증가한 수치였어요. 그 31조 달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래소, 뭐 우리나라는 업비트, 코인원 이런 거래소,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OTC라고 해서 장외 거래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래소에서는 큰 물량을 받아줄 만한 이제 큰 손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했을 때 이 정도인데 이제 온체인 왜 덱스라고 디파이나 덱스라고 이제 탈중앙 거래소 이런 것들은 또 포함이 안 돼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거래소나 장외 거래보다 좀 규모가 많이 작긴 합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작긴 해도 그런 것이 더 합치면은 31조 달러가 아니라 뭐 40조 달러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보유자 수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이 크립토 윈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암호화폐 거래하는 사람 요즘 많이 없어 보이고 누가 암호화폐 투자해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만 살짝 약간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이제 예년 좋았을 때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업비트 외 나머지 거래소들,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들,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이렇게 이제 5대 거래소 중에 나머지 4개는 그 한창 잘 나갈 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막 10분의 1 토막 나고 요렇게 이제 돼서 영업이익이 좀 손실로 전환되고 요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윈터를 빨리 극복하고 이제 흑자 전환하고 막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 이제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또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은 이 가격과 상관없이 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크립토 윈터라는 용어를 써주셔가지고 이게 많이 들렸었는데 요즘 좀 적게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크립토 윈터 좀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찍었다는 어떤 증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몇 개가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1년 이상 장기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장기 투자자의 이 홀딩 비중이라고 하죠.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 1년 이상 넘게 안 움직인 비트코인의 수가 꾸준하게 늘어왔거든요. 그 2022년 초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었습니다. 23년 초부터 죄송합니다.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이 막 2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까지도 내려갈 정도로 바닥을 횡보및 하락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여차 해가지고 지금 이제 6천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비트코인 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개수가 전체 비트코인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50%, 60%, 10% 이렇게 계속 올라왔어요. 약간 급격한 페이스로 올라왔죠. 그러다 지금 이제 한 75%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완정화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멈추는 모습은 반감기가 가까워 오고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한번 전고점을 뚫고 가격이 크게 상승할 타이밍이 온다. 이게 이제 지난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있어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 어떤 패턴이 반복될 거다. 이번에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반감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반감기 이미 다 너무 많이 다 알려져 있는 호재다. 근데 뭐 가격 올라가겠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것도 일부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반감기였던 2012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00불 수준에서 한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만불 이상까지 올랐는데 그 다음 반감기인 2016년에는 200불이었던 게 10배 올라서 2만 불까지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올랐던 폭보다 2016년에 올랐던 폭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네. 근데 2020년에 그럼 이제 마지막 반감기, 지난 마지막 반감기 때는 한 가격 상승폭이 3배에서 4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만 불 정도 선에 있던 게 우리가 알다시피 한 6만 불까지, 6만 9천 불까지 오르고 이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가격 상승 폭이 반감기를 지나면서 줄고 있고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기울기가 평평해지는 모습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2024년에도 한 뭐 지난 반감기 때 6배가 그럼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그 절반 정도의 뭐 3배 정도 오르고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상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요걸 그 뒷받침하는 논거가 뭐냐면 반감기를 통해서 이제 줄어드는 그 비율은 똑같지만 절반으로 이제 하루 공급량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나와 있는 현재 존재하는 잔존하는 그 물량은 지난 또는 지지난 반감기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승수가 결국 줄어드는 거죠. 이 반감기를 통해서 줄어드는 하루 공급량이 전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반감기를 지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논거를 내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리는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반감기만 들여다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반감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이제 패턴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공급량이 반으로 줄면 수요가 폭발할 때 가격이 오른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 논거를 믿으니까 반감기 전과 후로 해서 비슷한 행동을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감기 전에는 모았다가 반감기가 지나고 어떤 시점이 되면은 이제 팔고 나오는 그런 이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 폭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고 전고점을 뚫는 거죠. 이거는 근데 다른 모든 영향들은 다 무시한 오로지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만 우리가 보고 지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요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 전 반감기 3번의 반감기들보다 크게 견인된다면 이 가격 상승 폭이 한 지난 6배에서 이번에 3배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시 60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수요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다른 거죠. 그전에는 2012년 반감기 때는 사실 아무도 비트코인이 뭔지 몰랐죠. 100불짜리였으니까 하나에. 그래서 이게 10,000불로 늘었을 때 사람들이 와 미쳤다. 이제 이랬겠지만 감히 여기에 또 투자할 만한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한번 저러다 말겠지. 그래서 반감기 지나고 나서 200불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200불로 떨어질 때 이제 막 기사가 나왔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한번 크게 올랐다 떨어졌는데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016년에는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갔고 떨어졌고 하지만 이제 지난 그 반감기 때처럼 200불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뭐 한 2,000불 수준에서 바닥이 형성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네. 전고점이 약간 그 다음 사이클의 바닥이 되고 전고점이 약간 그 다음 사이클의 바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특정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는 그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레포 곡선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수요가 S자, J커브를 그리는 하키스틱이죠. 하키스틱을 그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수요 면에서. 그게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반감기가 될 수도 있는데 ETF가 올해 또 승인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ETF가 변수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존재하는 뭐 불법이나 탈법에 사용되는 그런 뭔가 이상한 거를 투자하는 게 더 이상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어떤 원자재 같은 재화에 투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거니까 어떻게 수요가 여기서 튀어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의 그 말씀도 다만 우리가 수요를 간과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진짜 S자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ETF 같이 수요가 몰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수요가 정해진 풀에서 이제 반감기가 진행됐다면 이제는 진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폭발적으로 오늘 보니까 한국의 그 금융감독위원장님도 미국 가서 SEC 그 얘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광폭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 SEC 게리 겐슬러가 진짜
면대면으로 빨리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ETF 출시 및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그것도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시장이 뭐 선진국들 대비해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국내 투자자들이 워낙 열성적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또 한 번 여기에서 또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반감기는 공급 이슈인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수요 부분의 이슈도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또 뉴스 보니까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돈나무 언니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1% 담겨져 있는데 이게 1%라고 예상을 하셨나? 1%라고 하셨는데 이게 19.6%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까지.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달러로 얘기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앞으로 S자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예측은 우리가 최근 나온 보고서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9.6%라는 이 비중은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저도 이제 연금저축 펀드로 몇 개 펀드에 가입이 돼 있는데 뭐 미국 우량주 또는 이제 전 세계 우량주 이런 식으로 주식형 펀드에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요 아크인베스트 뉴스를 보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는 비중이 어떤가 봤어요. 들어가서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게 한 1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2등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제 11%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한 상위 10위권 종목이 이런 식으로 12%, 11%, 10%, 9% 이렇게 비중이 있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다 1% 수준. 근데 이제 그 종목들도 이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뭐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이제 미국 굉장히 유명한 이 바카스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비타오백 같은 그런 에너지 음료,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큰 기업들도 한 1% 남짓한 비중. 그런 걸 보면서 이 아크인베스트가 말하는 하나의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19.6% 거의 20%가 비트코인에 들어간다면 이제 엄청난 비중을 사실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 ETF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 은, 뭐 기타 등등 뭐 팔라듐 이런 이제 산업재로 쓰이는 귀금속까지 쫙 해가지고 ETF로 내가지고 펀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ETF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주식 시장만큼 크게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 20%, 뭐 은 20%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포션이 크죠. 그런 ETF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귀금속 플러스 뭐 희소성 있는 자산 펀드가 나온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20% 정도 하는 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30만 불까지 가죠. 이제 계산은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 펀드들이 한 1% 정도만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20%까지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쭉 올라가서 230만 불이 된다는 거죠. 네, 저는 20%까지 단기간에 그렇게 막 ETF가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한 향후 1, 2년 안에 이렇게까지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5년에서 10년 텀으로 다만 보면 이게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크도 2030년까지라고 하더라고요. 2030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부가 한 7경원 정도가 됩니다. 그 7경원의 부가 베이비 부머 이상 세대한테 거의 다 집중이 돼 있죠.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뭐 미국으로 치면 이제 2차 세계 전쟁 세대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이분들의 부가 밀레니얼 세대한테 넘어오는 시기가 2030년이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한 7년 상간에 7경원의 부가 밀레니얼 세대, 제 나이 때죠. 현재 30대 중반에서 한 40대 중반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넘어온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똑같은 희소성 있는 자산을 찾더라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귀금속,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저희 때로 넘어와야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좀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그 7경원의 부가 넘어왔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부자들이 한 자산이 한 30억 이상 되는 그런 부자들이
뭐 이런 자산관리사들, 고용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이용해서 자산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럴 때 비트코인도 뭐 내가 추천을 받던 아니면 내가 직접 추천을 하던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내 전체 부의 한 20% 정도 큰 포션이잖아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0% 정도를 비트코인에 넣어놓는다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는 제 세대가 훨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이제 부가 넘어오면서 이들이 그렇게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될 거라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크인베스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2030년 정도 네. 온다고 하니까 정확히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예상이. 그러세요. 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인식이 되고 막 금보다 더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런 시점이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는 홍콩 이번에 갔다 왔는데도 네. 홍콩에서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한국 총영사관에서 이제 현지 벤처캐피탈 대표님들이랑 또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이 가문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그 회사의 뭐 직원분이셨지만 그냥 높은 고위 임원분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가문의 자산을 다루는 그 패밀리 오피스의 임원분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고객분들의 라고 물어봤더니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가문은 결국 이제 중국의 가문이겠죠. 홍콩에 계신 이제 패밀리 오피스니까.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주축이잖아요. 그런 큰 부자 가문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패밀리 오피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채권, 가장 큰 포션이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이 이제 그 상장 주식에 투자가 되겠죠. 근데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비트코인 뭐 거기 이제 금 또는 부동산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 대체 투자 자산은 한 1에서 10% 내외예요. 투자하는 비중이.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 1% 언더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채권과 상장 주식. 근데 이제 이런 트렌드가 홍콩에도 그래서 젊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젊은 부자가 갑자기 자수성가를 해서 몇백억씩 번 그런 젊은 자수성가한 부자가 가문을 이렇게 세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이제 패밀리 오피스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런 곳들은 또 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벌써부터 이제 약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다 넘어오려면 결국 한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2030년 정도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20% 정도 그냥 막 투자가 되는 그런 자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저 좀 한 궁금한 게 그 마이클 세일러 같은 분들이 강연할 때 보면요, 막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뭐 S&P 500이든 물가 상승률을 그 잘 이렇게 거의 뭐 비트하는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부자분들은 왜 채권을 많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율 해지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 저희는 구매력의 하락을 고려를 해야만 하는 정도의 이제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구매력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전한 수익을.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해서 구매력이 1년에 막 10%씩 지난 이제 코비드 때 그랬듯이 하락한다고 해보자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10%씩 발생한다 연간.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똑같이 월급을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연어 샐러드 먹던 사람은 이제 연어 샐러드가 아니라 그냥 샐러드를 먹어야 될 거예요. 맞네요. 그러다가 그냥 샐러드가 아니라 이제 그냥 백반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부자들은 내가 연어 샐러드를 먹던 사람이 굳이 다른 걸로 바꿀 이유가 없죠. 연어 샐러드 가격이 10% 비싸진다 해도 네. 그냥 똑같이 연어 샐러드 먹겠죠. 이제 그게 차이인 거예요. 아,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채권은 무위험 수익이라고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정 수익, 무위험 수익. 네. 그래서 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연 한 타겟 수익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이 패밀리 오피스들의 일반적인 타겟 수익률. 네. 연 8%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무위험 수익 역시 채권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죠. 채권은 작년 한 해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네. 이제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은 막 떨어졌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15년 정도 채권의 완전 성장기였어요.
그 모든 증권사, 모든 금융기관의 채권 부서가 가장 컸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올라갔으니까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이 안 좋았던 거지 그 전까지는 너무 좋았고, 이제 아직도 그 트렌드가 남아 있는 거죠. 기준금리 어차피 이제 또 내릴 건데 이제 다 올라갔잖아. 채권 올라가겠네. 채권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은 패밀리 오피스 이제 운용하시는 자금 운용력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절대 금액 자체가 뭐 연어 샐러드에서 사람이 좋은 거 먹어봤자 또 한계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죠. 자동차도 비싸봤자 뭐 5억 뭐 이러니까. 뭐 5억짜리가 10억짜리든 뭐 15억짜리든 상관이 없으니까. 네, 사면 되는 거니까. 네. 네. 또 질문을 좀 드릴게. 그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의 급상승을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외로 좀 횡보 또는 하락세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4월 반감기 전까지 좀 혹시 생각하시는 시나리오 같은 게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그 기간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한 가지 좋은 신호는 네. 비트코인 ETF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던 자금이 이제는 이제 넷 인플로우 순유입으로 전환됐어요. 1월 25일을 기점으로 매일매일 이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돼서 조금씩 이제 전체 ETF AUM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GBTC가 많이 이렇게 판매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다 넘어서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빠졌고 GBTC에서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다만 이제 다 빠졌고 좀 횡보하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나머지에서 올라가니까 하루 순유입이 하루에 이제 아웃플로우, 하루에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돼서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다시 플러스 되는 지금 중인 거죠. 전체 AUM 규모는 이제 ETF가 처음 거래된 처음보다 아직도 좀 밑에 있긴 합니다. 현재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로 보면 이제 GBTC에서 언제까지 빠질 거냐고 여쭤보신다면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GBTC를 누가 들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일단 아크인베스트 같은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었어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었던, 간접 투자하고 싶었던. 근데 아크인베스트는 GBTC를 ETF 상장되자마자 며칠 후에 다 정리했거든요. ETF 상장되기 전에도 정리하고 그 후에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봤죠. 그 아크인베스트가 평단가가 24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GBTC가 지금 제가 가격은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크인베스트가 손 털고 나왔을 때 35불이었어요. 주당 35불. 그래서 이제 24불에서 35불, 11불 정도 수익 보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관들은 펀드들이잖아요. 펀드들은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못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이런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간접 투자, 이 증권 수익을, 상품을. 근데 개인 투자자라면, 또는 이제 아주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소규모 펀드라면 아마 지금 이거 GBTC 상품을 팔면 자본이득세를 엄청 내야 될 겁니다. 최대 미국이 자본이득세가 25%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구간에 따라 다른데 5%, 10%, 뭐 20%, 25% 이렇게 다른데, 다들 뭐 부자들이었을 테니까 대규모로 당연히 투자했을 테니까. GBTC가 ETF 되기 전에는 장외 파생 상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미니멈이 있었고, 미니멈이 뭐 수억 원에 달했을 텐데, 그러면은 수억 원 이상의 자금을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라면 자본이득세가 적어도 25% 나온다 지금 팔면. 그러면은 좀 계산을 해보지 않을까요? 절대 이거 저는 내기 싫어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안 판다. 이제는 안 판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보고 이제 자본이득세를 시원하게 내고 나오던가, 뭔가 이거를 이용해서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이제 좀 더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털고 나올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요. 이제는 GBTC는 아시겠지만 ETF 수수료가 비싸서 이제 뭐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GBTC로 ETF에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상품으로 아마 투자를 할 거고, GBTC는 어느 정도 그 고정돼 있고 나머지 펀드들의 유입이 되면서
전체 ETF AUM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처음보다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플러스 전환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순유입이니까 비트코인 전체 시장의 자금이 순유입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한 두세 달 내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적어도 한 6개월 후, 그래서 올해 말 정도 10월에서 11월 사이 그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ETF로 통한 자금 유입이 플러스 전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폭락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고점에서 20% 정도 빠졌다가 한 10% 회복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막 더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어요. 이 비트코인 그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놓고 보면 네. 역사적으로 이 반감기 전에 한 번 크게 상승이 왔다가 조정이 와요. 근데 그게 한 반감기를 지나면서 조정이 오기도 하고 이제 지나고 나서 조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랠리가 있었잖아요. 네. 작년 말에 랠리가 한번 있었고 그 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횡보로 접어드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돌이켜 보면. 그래서 4월에 이제 4월 20일로 지금 예상되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한번 크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서 헤이즈 같은 사람이 이제 30% 조정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뭐 4만 지금 한 6천만 원 선에 이제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서 30% 조정이면은 한 여기에서 1,800만 원 빠지니까 한 4천만 원. 네, 그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저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망 매물이라는 게 결국 이제 또 경제 상황과도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또 안 내려가고 뭐 계속해서 뭐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러면서 기준금리 안 내려주고 근데 또 주식시장도 같이 폭락하고 막 이러면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봐야죠. 사실상 반감기가 지나고 그렇게 6개월 후가 되면은 이제 다시 조정이 끝나고 이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달려간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상승 전환 국면이 보통 오고요. 18개월 후가 되면은 보통 그 전고점을 찍습니다. 그 후로 이제 새로운 전고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좀 롱텀으로 봐야 됩니다. 반감기가 지나고 바로 그게 오는 게 아니라 18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비약적인 가격 상승이 한번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긴 한데 거기에 뭐 100% 우리가 막 믿어가지고 모든 걸 막 전부 팔았다, 전부 사고 막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엄청 위험하죠. 네. 다시는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확률이라는 건 사실 가지고 이제 게임하듯이 플레이하면 안 되죠. 네. 투자는 게임이 아니니까. 게임이야 뭐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이거는 한 번의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네, 배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좋지 않은 네.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좀 너무 지금 부담된다 싶으면은 뭐 일부만이라도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요. 네, 일부 정리하고 이제 익절하고 있죠. 또 이제 보다가 또 가격이 좀 빠진 것 같으면 그동안 쭉 캐시를 이제 또 축적해왔다가 많이 빠진다 싶으면 좀 더 사고 이제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 좋겠죠.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늦춰져가지고 또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또 너무 좋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혹시 시기를 좀 어느 정도 보시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한 말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미국 경기가 뭐 저는 이제 고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펀더멘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빚더미 위에서 사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 투자자 또는 이런 사업가들의 행동이 그 전에 있었던 그 큰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제로 금리로 말미암아 이제 돈의 값이 싸졌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지원금 명목으로 이제 사업가들이나 또는 이제 개인들에게 뭐 조금씩 위기가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지원이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의 어떤 행동에 또는 성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아직 꺼지려면은 좀 한참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가 이제 상전벽해라는 말을 쓰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상당히 이 상전벽해 이제 새로운 상전벽해가 밝았다라는 말을 강조했거든요. 저는 이게 좀 가장 감명 깊게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하나인데 하워드 막스라는 이제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이 채권 투자자예요. 전통적인 채권 투자자인데 이분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저금리 기조는 끝나고 이제 높은 기준금리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현재 5.5%의 기준금리 선에서 내려오긴 내려오겠지만 그게 다시 제로금리 0에서 2% 수준의 저금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3에서 4% 정도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5.5%의 기준금리가 높은 기준금리가 아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기준금리다. 현재. 그래서 정상적인 기준금리로 돌아온 것일 뿐이고 높은 기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저금리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높게 느껴지니까 죽겠다 하지만 버텨낸다는 거죠, 이거를. 자영업자들도 뭐 힘들다, 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갭 투자 물린 분들도 힘들다 하지만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빌려왔던 사람들은 힘들죠. 하지만 버텨낼 거고 빌려주는 사람들의 강세장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버러우가 아니라 렌더들의 강세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렌더가 되라. 그러면은 무위험 수익이 한 기존에는 뭐 한 6%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채권을 내가 발행했을 때 채권 자가됐을 때 어떤 기대 수익이었다면 이제 그게 한 8에서 10%까지 늘어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바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서 투자했고 사업을 읽어왔던 사람들은 물론 일부 망하고 또 이제 청산되는 그런 과정을 겪겠지만 대다수는 버텨낼 거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이제 렌더 우위 시장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쪽 비즈니스가 화랑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부가 생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는 밸런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굳이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급격하게 내릴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면서 한 4%대 내려왔다가 조금 이제 너무 과열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또 올렸다. 이렇게 계속 저는 올해 내내 그렇게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변동성이 그렇게 작게 움직이면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장 비트코인 가격에는 안 좋아 보이죠. 비트코인은 그동안 이제 대표적인 위험자산 취급을 받았으므로 그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이제 가격 상승에 좋은 재료였기 때문에 또 반대로 금리 인상은 이제 아주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소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금리가 이렇게 유지된다 아니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지난 이제 작년 이제 중반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굳이 이 주식과의 이제 나스닥 같은 주식 이제 시장의 지수와도 동조할 때는 굉장히 크게 동조를 하지만 한번 동조화가 끊기고 나면은 아예 동조하지 않는 성향을 또 보이거든요. 그때가 딱 작년 그 상반기가 막 끝나자마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지역 은행들이 연달아서 연쇄 파산할 때 연준이 나서서 이제 부양책 발표하면서 살렸잖아요. 다시 이 은행들을. 그 사태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혼자 막 가격이 올라갔어요. 주식시장은 막 떨어졌는데 그게 이 비트코인이 결국 전통 금융 시장과 또는 연준의 이 기준금리 통화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감히 예상컨대 기준금리가 똑같이 이렇게 higher for longer라고 하죠. 이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걸로 확인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트리거가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가 아니거든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뭔가 이
기존 경제 또는 금융 시스템에 있는 문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겨 올리는 거죠. 네. 뭐가 될 것 같으냐면 이제 그 BTFD라고 해가지고 BTFT인가요? 네. 그 연준의 은행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 그 펀드가 이제 3월달에 만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미국에 있는 그 지역 은행들이 또 이제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분명히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은행들이 한 번씩 이제 파산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연준 입장에서 그렇게 큰 은행들이 파산하는 건 당연히 막으려고 할 거예요. 또 막으려고 할 텐데 이제 이것들도 결국 누적되다 보면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뱅크런이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트코인 같은 대체제가 결국 더 주목을 받게 되겠죠. 네, 저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뭐 금리 인하가 빨리 되든 늦게 되든 별로 큰 상관없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기준금리가 내리면은 크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오겠지만 결국 안 내려가도 기준금리가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결국 올라가긴 할 거다라는 거죠. 올라간다. 네.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아까 반감기가 진행된 다음에 한 18개월이라고 하셨나요? 그 정점이 이르는 그 시기가? 그러면은 좀 여쭤보면은 아까 이제 2030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 24년이나 아니면 24년 4월 끝나고 내년 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가격이 좀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보수적으로 보면 네. 지금 현재 이제 6천만 원이니까 네. 한 1억 8천만 원 3배 정도 오르는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지난 반감기에 이제 18개월 정도 후 6만 9천 불, 8천만 원 정도 찍고 내려왔고 이제 그 전 반감기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3배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 가격 상승을 한 거예요. 네. 그 전고점 투 전고점. 이번에는 또 그 다음 전고점 그 전 전고점에서 다음 전고점까지 한 3배 정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반감기의 효과인 공급량 축소만 오로지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수요 증가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사실 더 3배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실 때 수요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데 ETF 통과된 이후에 대표적으로 그리고 국가들이 이제 막 채택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ETF를 받아들일 텐데 살 텐데 비트코인을 그 흐름 지금까지 매수 며칠 안 됐지만 흐름을 볼 때는 좀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예상보다 좀 늦은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정확히 예상한 대로 좀 느려요. 어. 좀 느린데 정확히 이게 예상했던 바였어요. ETF가 승인된다고 해서 거래가 시작된다고 해서 일단 테크니컬리 바로 그렇게 자금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이 투자한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기관은 결국 고객 돈을 받아서 운용해주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그 고객들은 어떻게 이 기관들의 자기 돈을 맡기냐면 자산관리사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을 통해서 맡기죠. 근데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그래서 고객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줄 때 그냥 뭐 비트코인 ETF 나왔다 그러면 여기 넣어라 이러면서 바로 다음날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다 회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90일, 최소 90일 정도 이제 그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 절차라기보다는 어떤 자산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겠다라고 하는 어떤 논의 및 그거를 승인받기 위한 어떤 그 절차, 모든 절차죠. 그게 한 최소 9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ETF가 승인되고 나서 3개월 후가 돼야 본격적으로 뭔가 어떤 유의미한 유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 비트와이즈라고 이번에 ETF 이제 출시한 자산 운용사가 작년 말에 10월 달에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가 있는데 뭐 굉장히 긴 설문조사긴 합니다만 이제 짧게 요약을 하면 이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들 비트코인이 이제 좋은 투자 자산이고 다음 한 2, 3년 동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되 투자하기는 상당히 꺼리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모호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합법적인 데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고객 자산을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이 뭔가 경계가 모호한 자산은 투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그런 모호성만 해결되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근데 이제 ETF가 그래서 결국 나왔잖아요. 네. ETF가 이제 출시됐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씩 관심도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올해 내내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번 달에 이제 슈퍼볼 광고를 막 이제 이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막 하고 그러면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도 나도 그럼 한번 비트코인 관심 가져볼까?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네. 이런 것들이 천천히 일어나야지 한 번에 막 ETF 와 나왔다 하면서 나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어서 하고 절대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올해 말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의 관심사가 늘어날 거고 한 이제 내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자기 자산을 먼저 비트코인에 투자해보고 그 다음에 고객 자산을 비트코인에 한번 넣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훈종 이사님의 책을 보면은 그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비트코인 레이어 2 생태계를 좀 보시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되게 잠잠해요. 아직 잠잠해요. 폭발적인 성장은 안 보이고요. 비트코인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묶인 비트코인의 개수가 5,000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크게 빠졌다가 조금 회복되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결제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막 빅테크들의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구글도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뭐 관여한다, 뭐 참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구글이 볼티지라는 회사와 협업을 맺어가지고 네. 볼티지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서버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돌리기 위한 노드 장비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없이 그냥 볼티지가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볼티지가 이제 결국 구글 서버를 이용하게 돼서 구글 클라우드가 볼티지와 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 구글이 이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서버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느 정도 진출을 한 거고 또 구글은 이제 AI 쪽으로도 굉장히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구글에 그래서 이름을 까먹었네요. 챗GPT 같은 뭔가 이제 대화형, 네. 채팅형 그 AI 서비스가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도 이제 비트코인을 접목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죠. 이제 어떻게 접목을 하냐? 비트코인이 결국 이 AI와 AI 간 결제에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델이거든요. 결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AI가 누구한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제 결제를 하는데 그 결제할 때 무슨 뭐 결제 솔루션을 붙여서 주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막 입력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을 지갑에 가지고 있다 그걸로 비트코인 쏴주는 게 가장 AI 대 AI 대 결제에는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트코인 지갑에서 그렇죠. 지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어떤 그건 장부를 속일 수 없으니까. 장부도 속일 수 없고 이제 절차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뭔가를 사기 위해 결제를 하면 그 결제를 함에 있어서 결국 신용카드 뭐 그 결제 솔루션 핀테크 회사 뭐 또 망을 제공해주는 벤사 뭐 그런 모든 인프라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게다가 신원 인증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AI 어떤 그 비서라고 할까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AI 비서를 통해서 점점 뭔가 일 처리를 하게 된다면 야, 나 저거 아마존에서 저거 사고 싶으니까 사줘 라는 명령을 AI한테 했을 때 AI가 자기가 직접 결제를 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적합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을 모두 치우고 그냥 오로지 지갑 주소 하나만 있으면 바로 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이거에 발맞춰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라이트닝 랩스 같은 회사들은 이 AI가 비트코인을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이미 코드 베이스를 다 만들어서 오픈하기도 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갖다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지 이미 다 준비는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AI가
그렇게 AI끼리 막 통신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아직 않았으니까 이제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죠. AI끼리의 결제, 뭐 돈 거래 이런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웅달님도 AI를 통해 저한테 연락하시고 저도 AI를 통해서 스케줄 잡고 막 이런 세상이 정말 온다면 이제 AI끼리 통신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비트코인 같은 재화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예. 구글이 그런 쪽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되죠. 네. 이제 완전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냥 블록체인에 있는 암호화폐는 뭐든지 가능하죠. 다만 그러면은 트러스트레스라고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완벽한 무신뢰 기반. 정말 그냥 인터넷에서 내 AI와 저 AI가 얘기하다가 돈 주고 받는 건데 뭐가 제일 믿을 만한 무신뢰 기반의 재화냐. 정말 금을 주고 받는 것 같은 거잖아요. 이 금 덩어리가 진위 여부가 글쎄요, 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 깨물어 보면 되지 않나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시대의 왕이 금에 뭐 은을 약간 섞어가지고 이렇게 금화를 만들다가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이제 눈속임을 한 거죠.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가 모든 게 다 그런 순도 100% 금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폐가 항상 가격 등락이 크고 막 러그프 사태가 발생하고 해킹이 발생하고 막 어떤 뭐 FTX 사태 같은 게 발생하고 이제 FT 토큰이 또 있었잖아요. 마침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결국 약간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왕이 몰래 이렇게 금화에 은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통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순도 100% 금은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네. 결국 그 가치가 희석될 수 없는 네. 누가 눈속임할 수 없는 이제 100% 순도 금 100%짜리 순도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고 그러면은 이제 내 비서가 AI 비서가 그냥 진짜 아무 걱정 안 하고 돈 거래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100% 순도 금을 사용하게 하는 게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결국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쓰일 거라 생각해요. 그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한 거군요. 가장 안전하다. 그러면 그게 비트코인이 약간 느리다고 하잖아요. 결제에 있어서. 그래서 비트코인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하고 기입은 나중에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제 사이드 체인 개념은 아닙니다. 별도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네. 그냥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그 많은 트랜잭션들을 하나의 블록에 담기는 한 뭐 천 몇 개의 트랜잭션이 있어요. 보통 담기는데 그 트랜잭션들을 매번 블록에 담지 말고 이제 별도로 처리했다가 그 처리한 결과값만 이제 담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처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 블록체인이 아니라 하나의 뭐 새로운 장부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레이어인 건데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별도 코인이 없습니다. 일단 별도 블록체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금화에다가 은을 약간 섞어가지고 눈속임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원천적으로. 주인이 없고 그냥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그냥 별도 레이어일 뿐이고 누가 뭐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블록체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트랜잭션 그 레코드는 오로지 이 돈을 주고받는 채널이라 하거든요. 채널 주인 둘 사이에서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웅달님한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내면 비트코인이 같다는 그 결과가 블록체인처럼 다 공개되는 게 아니라 저와 웅달님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채널이 막 늘어나면서 이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생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은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긴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고급 용어로 스테이트 채널 방식이라고 하고 이제 롤업 방식이 이더리움이 택한 방식이에요. 이더리움 방식은 이제 롤업이라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 말아 올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로 이 별도 블록체인이 있고 이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결과값을 모았다가 이 이더리움 메인넷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 유명한 이더리움의 레이어 2들은 다 토큰이 있어요. 별도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블록체인이 이제 또 하나 만들어지면 이 블록체인 개발한 주인이 있고 그들이 발행한 또 토큰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센티브 스트럭처 이 경제적 유인의 스트럭처가 새로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그러면 이들이 장난질을 치면은 여기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이제 이런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들이 생겨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태값만 오로지 그냥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값도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장난질이 발생할 요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은 기술이고, 지금은 좀 비트코인의 이 일상생활 결제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좋다는 것도 잘 모르고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스택스 같은 레이어 2는 토큰이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잖아요. 와,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앞으로 좋을 거래 하면 투자할 수 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투자할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안 받는 건데, 비트코인의 확장성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만든 사람은 막 돈을 벌고 막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아무 방법이 없죠. 만든 사람은 그냥 만들고 오픈 소스로 풀어서 끝난 거고, 비트코인 결국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실제로 진출해서 채널을 열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을 전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이 채널 주인장들이 돈을 버는 거죠. 수수료를 버는 거죠. 약간 비트코인이 채굴자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비트코인을 넣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채널을 열고 거기를 통해서 지나가게 해주면 약간 톨게이트 수수료 받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역할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내 비트코인을 먼저 넣어야 되니까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든 사람은 당연히 돈을 못 벌었을 거고요. 또 새로 진출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사업에 진출한 새로운 사람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인센티브 스트럭처, 경제적 유인의 어떤 구조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혹시요, AI가 발달되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이런 쪽이 엮어가지고 이런 산업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AI는 챗GPT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나의 정말 똑똑한 창업자가 만든 회사가 대규모 그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앙 집중식이에요.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오픈 소스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오픈 소스로 풀어서 이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가장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구글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닫힌 형태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듭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무신뢰 기반, 퍼미션레스 이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서 둘의 이제 어떤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언뜻 보면 맞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뭐냐면 AI가 만약에 이제 진짜 그 오픈 소스로 풀렸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드는 AI, 뭐 오픈 AI가 만든 AI, 뭐 이런 게 다 난립을 하다가 어떤 하나의 통합된 프로토콜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인터넷처럼 그냥 테슬라 AI, 오픈 AI의 AI, 뭐 구글의 AI가 다 통합적으로 그냥 이 플러그인 돼가지고 작동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AI의 인터넷이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프로토콜에 또 들어가야 하는 암호화폐가 필요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상당히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AI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와 마이크로소프트 AI가 통신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이제 TCP/IP 같은 큰 공통된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만약에 여기 들어온 AI끼리 돈 거래를 해야 된다면, 밸류 트랜스퍼를 해야 된다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가치를 트랜스퍼할 수 있는 레이어가 그 위에 얹어져야 돼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무신뢰 기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도 100% 금이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주인이 있어서 나 은을 좀 섞어서 눈속임을 해볼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아예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거기에 채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현재 이제 AI의 이제 발전 초기에는 암호화폐는 사실 그렇게 맞지 않아요. 다만 AI가 나중에 정말 활성화돼서
오픈 소스 기반에서 AI가 정말 통용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쓰게 된다 그러면은 암호화폐가 필요하고 그때는 비트코인이 반드시 결제 수단으로 쓰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혹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많이 인식을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진화하면 어떻게 좀 뭐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가 있나요? 뭐 담보 맡기고 뭐 그 이자를 받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ETF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금융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단적인 예로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ETF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네. ETF 설정하려면 그만큼 비트코인 1대1로 사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OTC 데스크들을 써요. 근데 이런 OTC 데스크들도 비트코인 물량이 막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상. 어떤 기존의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던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만 갑자기 막 수요가 막 폭증해가지고 막 비트코인에 대한 뭐 비트코인 ETF를 사려고 하는 그런 막 수요가 폭발한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차입해 와야 돼요. 이게 이제 은행들이 하는 오버나이트 론이에요. 네. 전통 금융시장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이제 은행들끼리 갑자기 단기 유동성이 딸리면 여분행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뭐 중앙은행에서 빌려오기도 하잖아요. 저리 상대적인 저리로 차입해 오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순전히 그냥 마이클 세일러가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단기 금융에 나선다, 비트코인 단기 금융 사업에 나선다면 할 수 있어요. ETF 설정을 하는 기관들한테 뭐 며칠 단위로 비트코인을 담보 대출해줬다가 이제 만기에 이자 받다가 만기에 가져오는 이런 식의 단기 금융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많잖아요. 뭐 채굴자들도 있고 상장 주식들 중에도 많이 있죠. 마라톤 디지털이나 뭐 헛에잇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록, 뭐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뭐 펀드가 있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단기 금융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의 단기 금융 사업이 커지고 그러면 은행들도 갑자기 이거 괜찮은 사업 아니야 하면서 비트코인을 막 축적하기 시작할 수 있죠. 단기 금융 사업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또 거기에서 더 늘어나고 이렇게 약간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팔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절대 안 팔죠. 그렇구나. 이거를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은 일단 ETF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ETF 이제 신청한다고 하니까. 신청한다고 하죠. 근데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준 그 게리 겐슬러의 성명서를 보면 ETF를 여기에서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더 이상 다른 코인들에는 발행해줄 수 없다. 게리 겐슬러가 의장일 때는 적어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거는 아주 예외적이라고 이 게리 겐슬러가 성명서에서 몇 번을 밝히고 있어요. 이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SEC가 졌고 그레이스케일 소송은 비트코인 ETF에 한정되어 있던 거죠. GBTC에 한정되어 있던 거예요. GETH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ETF 및 다른 알트코인 기반 ETF는 SEC 입장에서는 굳이 승인해줄 필요가 없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 의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던지 뭐 헤스터 피어스 같은 암호화폐에 좀 더 친화적인 의원으로 위원장에 바뀌던지 아니면 미국 내의 어떤 정가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훨씬 친화적으로 바뀌던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더리움은 좀 당분간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비트코인 가격은 진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도 있겠네요. 오르는 게요. 만약에 그런 금융에 대해서도 그런 비즈니스가 생기고 막 진짜 AI끼리 통합이 됐을 때 또 거기서의 이런 비즈니스가 생기고 이러면 가치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요. 아주 뭐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희망회로를 정말 세게 돌려보면 네. 일단 디지털 골드로서의 내러티브로서 희망회로를 세게 돌리면 네. 미국이 좀 심각하게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막 도산하기 시작하고 미국 달러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궁극의 안전자산을 사람들이 또 찾아 나서요.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은 크게 한번 가격이 10배, 20배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AI가 이미 그 가속화를 앞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AI는 아주 초기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세대, 디지털 대전환도 아주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뭐라 그럴까. 일하는 방식, 사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그냥 전통적인 방식을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코로나가 확 앞당긴 이 디지털 대전환이 이 AI로 말미암아서 더 빠르게 우리 삶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게 좀 또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줌콜을 할 때 어떤 이 사용성이 말도 못하게 진짜 이렇게 지금 웅달님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면 디지털 대전환은 또 한 번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코로나가 왔으니까 만나는 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걸 써서 화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뭔가 끊기고 막 실제로 막 사람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 그렇죠. 아쉽잖아요. 근데 애플 비전 프로가 막 이제 써보니까 와, 웅달님인데 진짜 앞에서 있는 것처럼 진짜 경험이 너무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은 제가 웅달님을 이렇게 보고서는 얘기하거나 뭐 방송을 찍는 것도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 그 밸류 트랜스퍼도 비트코인을 통한 밸류 트랜스퍼, 가치의 어떤 전송도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00배에서 200배까지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캐즘 이론에 근거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뭐 30% 늘었다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그게 이제 캐즘 협곡의 이론이잖아요. 11% 정도 채택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협곡을 지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기술에 대한 캐즘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10%를 못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AI의 디지털 대전환이 AI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10%, 11%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이제 그 임계점을 넘었으니까 쫙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현재 6천만 원 여기에서 그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100배, 200배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100배면은 60억이죠. 60억이죠. 200배면은 뭐 120억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제가 아니라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만 봐도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2023년에만 11,000% 올랐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게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초입이다. 그러니까 너무 배트를 짧게 잡지 마시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AI가 갑자기 우리 삶으로 막 다가와서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지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맞아요. 1년 전에만 해도 몰랐죠. 맞아요. 그러니까 막 급격하게 오를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와, 그런 회사가 있었어 아마 했을 건데 비트코인도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송을 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그냥 범죄에 악용되는 거래 수단 정도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상위 1%잖아요. 그 어떤 어드밴티지를 이용을 해야죠. 엔비디아처럼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 지금 사는 게 사실 얼리 스테이지고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처럼 막 10,000% 막 이렇게 오를 때 우리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가고 한번 크게 꺾였을 때 엔비디아 끝났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인터뷰 했을 때. 근데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이 승자였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잘 나가는 우량주들은 한 번씩 죽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끝났다. 테슬라도 그랬죠. 뭐 아마존도 그랬고, 네, 아마존도 메타도 그랬잖아요. 메타도 그랬고, 네. 그 누가 아마존이 킨들 만들어 팔 때 누가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마트들의 시가총액을 저렇게 빨리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죠. 네. 그 비트코인도 선견지명이 있으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기사님 그러면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800이더라고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그냥 코인만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좀 거? 섞을까요? 한번 섞어볼까요? 좀 넓게 생각해서. 그 오늘 AI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근데 AI 분야의 주식에도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억이 있다면
50% 비트코인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AI 관련 종목들 제가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정확히 말하면 AI라기보다는 좀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인구는 노령화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들은 이제 저출산에 다 늪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곳에서야 뭐 아직도 노동력이 풍부하다 하지만 전 세계 선진국들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일손이 딸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자 우위 시장이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이제 그래서 노동자들만 파업하고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AI 기술, 로봇 기술 또는 뭐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우량자산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우량자산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비트코인 같은 이제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결국 사람들이 왜냐면 자산이 많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시간만 남아돌기 때문에 이제 묶이는 거죠. 말하자면 자금이 묶이고 그 묶인 자금의 가치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계속해서 희석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적극적인 투자로 결국엔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손실 보고 또 이제 거기에서 도태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희소한 자산에 우량 자산에 대한 그 가치를 점점 많이 깨닫거든요. 부자들이 보통 이런 거 많이 알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귀금속 투자하고 이제 이런 게 되게 경기가 하수상할 땐 되게 인기인데 비트코인도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성을. 그래서 점점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도 사람들이 관심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는 주식에 50% 투자하겠습니다. 넓게 봤을 때 AI 테마네요. AI 테마죠. 아, 그렇군요. 혹시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또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니까요. 그 홍콩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홍콩에서는 그 어떤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국 회사예요. 아, 중국 회사. 하베스트 글로벌이라고 국영 이제 뮤추얼 펀드. 그래요? 국영이에요? 제일 큰데. 그러니까 보통 중국 정부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했고 네. 채굴도 금지했고 거래도 금지했는데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양성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지금 중국 사람들이 3년 동안 중국 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자산을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지금 많이 넘어오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중국 내 비트코인 장외 거래의 그 거래량이 전 세계 순위가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가 지금 20위권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23년 동안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만큼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거래를 많이 하는데 바이낸스나 OKX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중국에서 다 돼요 여전히. 다만 현금을 못 넣으니까 어떻게 투자할지가 좀 막막하긴 하죠. 네. 다만 중국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넷플릭스에 올라와도 다 알아서 보잖아요. VPN을 우회해가지고 다 보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투자해요.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중국 정부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 사회적으로 불만이 생기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 문제 또는 뭐 주식시장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 정부가 아무리 기라성 같은 뭐 그렇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투자하려고 하는 거는 못 막는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왕 하는 거 중국에다가 이거를 열어주는 건 아직까지 너무 부담스럽고 홍콩이 이제 뭐 자유무역 도시다, 자유금융의 도시다 하면서 또 이렇게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투자하게 해주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검토하고 있고 그것도 승인 그러니까 출시를 신청을 한 기관은 중국 국영 펀드고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홍콩에 있는 이제 금융사들이 전부 다 ETF를 신청 따라서 다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홍콩으로 와서 홍콩 현지에다가 뭐 계좌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ETF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로지컬리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국 주식이나 부동산 떨어지면 미국 주식으로 갈 텐데
아니면 국외에 있는 다른 뭐 대체 투자 자산으로 다 그 빠져나갈 텐데 중국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외 반출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돈이 가면은 그게 딱히 뭐 해외로 반출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냥 블록체인 원장에 올라가는 거지. 비트코인이 뭐 해외에 누가 거점을 두고 이렇게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왕 하는 거 미국 금융사들이 만든 ETF에 투자하게 하지 말고 홍콩에 있는 ETF에 투자하게 하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거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도 이제 자산가들이 있을 거고 그 자산가들이 불만이 있겠죠. 계속 주식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누를 수만은 없는 거고 그러다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약간 숨구멍처럼 홍콩을 그렇죠. 활용하는 거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 중국의 국영 펀드였군요. 네, 야, 그게 되게 또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국 부자들이 진짜 비트코인 만약에 그거 ETF 사기 시작하면 또 가격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게 안 드러나죠, 데이터상으로는. 중국에서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것도 없고 그럴 테니까. 근데 비트코인 최근에 로이터 기사가 되게 재밌는 게 났어요. 네. 이 비트코인의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올랐고 또 거래 단위 자체가 굉장히 커요. 한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이상 되는 금액 규모가 많이 거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산가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의 자산가가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4천만 명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 투자한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야,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엄청난 오늘 또 정보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정말 내가 이 듣는 분들께서 어떻게 이거를 내 지식으로 삼느냐, 또 추가 공부하셔서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부가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흥미진진하고 떨리는 순간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흥분하고 떨리는 상태로 올해를 보낼 계획이고요. 네. 다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네. 그 감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끝으로 문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웅달책방 시청자 여러분, 뭐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 웅달책방에 나오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 컨텐츠를 꾸준히 계속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늘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보다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제 지식이 또는 뭐 생각들이 전혀 허황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뭐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 뭐 리포트, 뉴스 기사,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 축약된 지식들을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퀄리티의 지식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내에는 이런 콘텐츠가 진짜 쉽게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책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계획이 있으니까 또 네, 말씀드릴 그러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 이사님과 오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